초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 초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 하는 훈화 중에서 가장 그 아이들이 좋아하고 감동을 받는, 전 교사님들이 감동을 받는 훈화가 한 말씀이 뭐냐면은 마지막으로 또는 끝으로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막 감동의 물결이 막 전 교생에게 전해지죠. 아, 드디어 끝나는구나 하는 막 얼굴에 감정이 드러나게 돼요. 예, 이번 시간도 아주 감동의 시간인데 드디어 이제 오늘 이번 주 수업의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요. 중요한 작용인 2편 4장 8절, 9절, 10절을 묶어서 77강으로 묶었습니다. 왜냐하면 강의수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30분, 40분 하니까 마치 강의수가 많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적게 보이게 하는 꼼수로서 1시간을 정도를 빵빵하게 채워가지고 수업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행정지도가 있는데, 행정지도, 비공식작용, 행정의 자동결정인데, 실제로는 시험에서 나오는 비중은 행정지도가 압도적이죠. 또 비공식작용은 이제 총 통틀어서 공무원 시험 역사상 출제된 게 한 4번 정도, 행정의 자동결정도 한 몇 번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그야말로 헨리 혜성이 지구에 도착하는 것처럼 아주 가끔, 그러나 안 오는 건 아니고, 이런 정도인데,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정도 공부하면 돼. 너무 많이 할 것도 없고, 그래요. 특히 비공식적 작용은요, 대학의 교과서들 중에서도 비공식 작용이 아예 없는 책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행정 지도의 일종으로 보는 분도 계시고, 또 따로 또 들어오는 분들은 뭐냐면, 비권력적인 사실행위라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접근 방법이나 기능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르게 취급하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는 양쪽 비율을 다 맞춰야 되니까 이거를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강의 대부분은 다 뭐냐? 행정 지도를 중심으로 강의되어질 겁니다. 양에서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행정 지도에서 중요한 내용은 의 되겠죠. 등장 배경 나오고요. 존재 이유 문제점인데 존재 이유는 장점이고요. 문제점은 이제 단점이겠죠. 종류 나옵니다. 종류는 사례 정도 챙겨나오면 되는 거고요. 특히 행정지도에는 종류 중에서 사실은 권력적, 비권력적 나누는데 권력과 비권력의 경계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규제적인 행정지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례를 알아둬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거가 나오는데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요하느냐? 요하지 않는다. 왜? 비권력적 작용이니까. 그래서 행정지도는 법적 근거 없이 할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한데 있느냐? 있는 거죠. 법적 근거 없이 할 수 있지만 있는 거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행정절차법에서 행정지도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 규정을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요. 행정지도도 비권력적인 사실행위지만은 그 자체는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법 아래서 법의 구속을 받아야 됩니다. 즉 법률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법적인 한계라든지 또는 조리상의 한계가 준수돼야 되고 그걸 위반하게 되면 위법이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비권력적인 사실행위지만은 그에 대한 구제로서 어떤 제도들이 있느냐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이하 동문 이렇게 될 동시에 나머지는 대체로 이제 비슷하게 가게 되는데 의가 뭐냐? 자, 의인데 행정지도에 대한 의를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썰렁해서 이미 이야기를 다 했는데 아직 수업도 이제 처음 하는데 뭔 이야기를 다 했냐? 행정지도는 행정주체가 이미 알고 있어요. 행정작용이니까 항상 행정주체가 한다는 거 알고 있고요. 일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이런 말은요 진짜 심심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행정작용 중에서 행정주체가 일정한 목적 실현 안 하는 작용이 있어요. 다 행정작용은 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닌데 이 말 자체는 별로 우리가 눈여겨볼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이제 눈여겨볼 내용이 뭐냐면 어디에나 없는 내용도 있어요. 상대방의, 이거 국민이겠죠?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며 행하는 나옵니다. 이건 특이한 거죠. 모든 행정작용이 다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며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좋은 내용이죠. 특징적인 내용인데 그걸 우리 다르게 표현하면요. 상대방, 국민의 임의적인 협력을 기대하며 행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임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안 해주면 할 수 없고 해주면 좋고 해주면 목적 달성하는 거고 안 해주면 목적 달성 못하는 거고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비권력적이지.
여기는 뭐 앞에 있는 말 중에서 영양가 있는 말은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기대하며 행하는 이란 말인데 그거 하나 좀 쓰는 말인데 건진 말인데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비권력적이에요. 그리고 사실행위다. 그런데 뭐 아까전에 뭐 그래서 행정지도는 이렇게 나왔는데 기껏해서 할 수 있는 말은 우리 이제 앞에 있는 말 다 생략하면은 한마디로 뭐냐 비권력적인 사실행위다. 이거 다 하죠. 그 여러분들은 이제 비권력적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며 행하는 어떤 대등한 지위에서 이런 얘기죠. 끝났어. 그 얘기 사실은 알고 보면 비권력적 사실은 의의자 동시에 법적인 성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 배경 들어가죠. 중요한데요. 등장 배경은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매우 중요하고 시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어디서 나오냐? 이건 일본에서 나온 거예요. 일본의 원산지입니다. 일본에서 세계 최초로 얘기됐던 게 바로 뭐냐? 두 가지가 있어요. 공부하는 것 중에서는. 하나는 행정 지도가 있고요. 저 뒤에 가게 되면 과징금이 있어요. 이것도 일본 놈들이 처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가 있다고 하지만은 제대로 된 것들이 없어요. 근데 이놈들은 이미 자기들이 개발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거 약간 웃음거리입니다. 일본 놈들이 어떻게 됐냐면 일본 놈들이 행정지도라는 법학적인 개념을 새로 만들게 됐어요.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과거의 행정법학은 법적 행위 중심으로 논의가 됐어요. 학문들 연구도 그렇게 됐는데 그러나 현대 들어오면서 법적 행위가 아닌 사실행위에 의한 행정작용이 많아지게 되고요.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도 오늘 사실행위에 대해서 연구가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대에 들어와서 이제 비권력적 작용이나 또는 사실행위에 대한 연구가 많아지는 과정에서 일본 놈들이 비권력적인 사실행위에 대한 사실행위로 되어 있는 행정지도에 관한 자랑을 하게 되죠. 일본 놈들은 이런 자랑을 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논문을 내면서 어떤 자랑을 하냐면 그 당시에는 이런 거예요. 일본식 경영 막 이런 게 막 뜰 때예요. 막 일본이 최고다 막 이런 경영이 뜰 때인데 그래서 모든 세계가 막 일본을 닮아가자 막 이런 거 할 때 일본이 막 우쭐했었어요. 그때부터 망했어요. 사람은 우쭐해지는 순간 가는 거야. 막 가는 거야. 그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국가도 그렇고 우쭐해지는 순간 안 돌아봐요. 그리고 이 방식이 최고다 생각해요. 그리고 그 방식은요, 관성이 있거든요. 앞에 해놨는 게 있기 때문에 한동안 그래 가요. 그럼 그렇게 답습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때는 사실은 그게 내리막의 시작이었나 줄 몰라요. 뭐 제 자신의 경험도 그렇고 제 개인의 경험도 그렇고 우쭐해지는 순간 고등학교 들어갈 때 뭐 좋은 성적 얻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뭐 영어 같은 거 쳐보니까 고3들 치는 영어도 뭐 연간 거의 다 뭐 그러니까 우쭐해졌어. 그 순간 망한 거야 사실. 그 순간 이미 그 다음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거야. 다만 몰랐지. 한동안은 관성이 있으니까 모를 뿐이야. 왜냐면 이제 그런 관성이 있을 때야. 그 일본식 경영해가지고 뭐 그 당시에 뭐 종신고용제 뭐 이런 거 전 세계가 도입 이런 이야기 나올 때 자기 나라의 역할을 가만히 보니까 일본의 대장성 지금은 재무성을 맡겼지만은 일본의 대장성 전 세계에서 저축의 25%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대장성이 뭐냐면 은행들이 있습니다. 은행들 뭐 스미토모 이런 은행들이 있는데 셉니다. 아주 큰 은행들을 갖고 있는데 그 막강한 은행들에 대해서 만약에 뭐 어떤 정책적인 어떤 지도를 하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제 그 만약에 뭐 주택에 대한 대출 담보 대출을 줄이라. 그러면 줄이면 어떻게 되냐? 그냥 줄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본 놈들은 돈을 쌓아놨는데 은행은 돈을 팔아먹어야 되잖아. 팔아먹어야 돼. 못 팔고 놔두면 그게 그만큼 손해를 바로 쌓여버려. 손해를 나타나는데 재산권 침해지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주주나 또는 법인의 재산권 침해가 되는 그런 기본권 제한 작용인데 그걸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대장성에 있는 과장이 총재한테 전해가지고 하이 막 이러면서 뭐 지금 이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은행 측에서 좀 배려를 바랍니다. 뭐 이런 소리 하는 거야. 그럼 주주에서도 골치 아프지만은 뭔데? 내가 왜 해야 되는데? 법적 근거 있나? 이렇게 안 하고 하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야. 왜냐하면 서로 간에 압력이 존재하니까. 그게 뭐라 할까? 자발적인 협조에 의해 가지고 행정이 착착착 돌아간다. 그게 우리 이제 그런 얘기죠. 우리는 그게 잘 돌아간다 이거야. 그래 그렇게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독일에 논문이 소개됐어요.
독일이 이제 이 논문을 그대로 직역해가지고 행정 폐발통색 라이트닝 해가지고 행정 지도라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독일이 자기들이 말하는 뉘앙스하고 많이 다르는 거야. 가만 보니까 이거 별로거든. 그래서 뭐냐, 요즘은 독일식으로 번역을 안 하고요, 아예 고유명사로서 그냥 교세의 시도라고 학문적인 용어를 사용해요. 그게 뭐냐면 행정 지도라는 것은 지극히 외놈들적인 것이다 이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스시 이런 말 외놈들 것은 그대로 번역하잖아요. 우리가 저쪽에 로마라든지 또는 그리스에서 했던 일들인 뭐 아고라라든지 또는 포럼 같은 말들은 그냥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되게 안 좋잖아요. 그대로 번역하듯이 교세의 시도, 외놈들 말을 그대로 쓰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지극히 외놈적인 건데, 외놈들은 어떠냐 하면 지금도 그래요. 관존 민비 사상이 있어요. 외놈들은 발전할 수 없는 나라야. 그렇다고 함부로 망하지도 않아. 어정쩡한 나라인데, 왜냐하면 외놈들의 의식은 자유롭지 않아. 걔들은 지금도 뭐냐, 부시계급, 즉 무사계급이 존재하잖아요. 황제가 존재하는데, 왕이 존재하는데 왕과 귀족이 있습니다. 그게 어울리지 않는 제도가 있는 거야. 지금 자본주의가 안 어울리는데, 자유주의가 안 어울리는데 국민주권제가 아니야, 걔들은. 근데 그런 천황이 단순한 정치적인 대표자도 아니고 종교적인 대표자로서 또 존재하는 거야. 정신적인 지주로서. 그 나라는 참 어려운 나라야. 일본 국민들은 근본적으로 억압이 전제되어 있어. 사회구조가 이미 억압이 전제되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냐, 동창회 하는 꼬라지 보면 우습잖아. 동창회 할 때. 동창회 하면 이놈들, 우리는 막 동창회 하면은 술 막 쨍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막. 그래서 막, 나도 이거 뭐야, 술 먹다가 잔을 한 놈이 세게 치는 바람에 막 화병이 날라가지고 다 찢어졌어. 그런 적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걔놈들은 큰 홀 빌려가지고 가에 쪼르륵 앉아가지고 서로 마주보고, 그 다음에 뭐 5번 같은 데다가 지 잔하고 술잔 주스병 듣고 그냥 간파이 하고 또 지껏 지금 먹고 지부지처 하잖아요. 그래서 처먹잖아.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이제 안 될 때 상석이 있는 거야. 온 순서를 상석 앉는 게 아니고 같은 고등학교 동창인데 어릴 때 친구들 만난 거 아니야. 사회를 떠나가는데 상석에 누가 앉냐면 공무원이 앉는 거야. 그것도 순서가 딱 정해있어. 중앙공무원. 그것도 계급별로 부처별로 딱 순서가 있어. 그리고 기업도 그 다음에 기업도 가잖아. 대기업 상장순으로 쫙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중소기업, 자영업, 뭐 세탁소에 쭉 있고, 그 문간에 이제 그 신발 벗은 그 옆에 이제 학원 강사 뭐 이런 거 있는 거지. 그런 그 계급의식이 강해. 영국도 그렇습니다. 영국 놈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영국 실질적 전혀 아니에요. 영국 놈들은 이름 앞에다가 막 칭호 붙이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목숨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군대에서 뭐 대령 주시면 항상 커널이야. 그만은 언제나 커널이고, 뭐 하여튼 닥터 이런 거 막 붙이는 거 너무 좋아해. 그런 나라인데, 이제 저 섬놈들 이제 건성이 좀 저래. 그런데 이제 외놈들은 뭐냐면 그게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독일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참 법치주의 국가에서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거는 외놈들 너처럼 그런 관존 민비 사상이 있는 그런 동네에서나 먹히는 짓이지,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지. 점잖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게 배워야 돼. 일본 놈들이 어떤 사람한테 욕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 잘 아는데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물었을 때 그 말 진짜 싫고 진짜 아니다 할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영 아니다. 절대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나 그 말 진짜는 인간 아니라고 생각해. 그럼 뭐랍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배워야 돼. 그거 우리가.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뭐냐면 일본인데, 그래서 일본에서 이러니까 사실은 민속학적인 이러한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죠. 이 독일에 이제 파페라는 사람이 있어요. 파페라는 학자가 민속이라는 거는, 이거는 참 일본이라는 그런 고유한 풍토에서나 가능한, 민속하면 어쩌지 느낌이 어때요? 민속할 때는 저쪽에 바스크 지방 민속도 있지만은, 민속하게 되면 어쩐지 느낌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래가지고, 코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뼈다구가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느낌이 들잖아. 이렇게 목걸이, 이렇게, 이렇게 민소가 가면 어쩐지, 이런 느낌이
조금 덜지요. 이게 뭐냐면 뭐 요건 못하고 대놓고 요건 못하고 했어. 그래서 별로 크게 좋게 보지는 않은 것 같아. 그래서 과거에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행정 지도에 관한 문제의 대부분은 조금 이따 공부하는 행정 절차법 중심으로 출제가 제일 많이 되고 그 다음으로는 구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경향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 그대로 갈 것 같은데 한동안은. 근데 존재 이유는요, 문제점이 나왔는데 장단점이죠. 이거는 좀 알아둬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게 제일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학자들이 독일의 논문을 보잖아요. 독일에서 강조하면 우리도 되게 중요한 줄 알고 독일에서 문제점 지적하면 우리는 그런 줄 알거든요. 그래서 나오는데 존재이유와 문제점, 이게 왜 어려우냐면 이거는 글자 몇 자로 이렇게 딱딱 정리가 안 되고 분위기를 알아야 되는데, 장점도 어디서 나왔냐? 비권력적인 데서 나왔는데 단점도 비권력적인 데서 나왔어. 그래서 그랬죠. 첫째로 이제 존재이유, 행정기능의 확대. 오늘 행정기능이 확대했다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뭐냐? 행정부가 할 일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복리행정. 그래서 이번에 사회 경제 구조가 행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하나를 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동네 사람들이 잘 살고 못 살고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 김문수라는 도지사가 나와가지고 한나라당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경기도에 있는 공장 많거든요. 좋은 건 다 경기도에 있어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경기도 총량제를 풀어라. 그래가지고 완화됐잖아요. 누가 완화시켰어요? 지금의 새누리당인 한나라당이 완화시켰죠? 그거 열심히 대구 경북지방에서 뽑아줬는데 결국 뭐냐? 구미에 있는 공장들이 경기도로 가는 거예요. 좋은 공장들이. 그러면 구미는 복사, 수원은 다시 더 돈이 있는 놈은 더 좋아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잘 알겠지만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똑똑하게 해야 되는 거죠. 부산 같은 건 어떤 경우는 뭐합니까? 부산국제영화제 하죠. 부산국제영화제는 세계 4대 영화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칸보다도 상업적으로는 더 의미가 있는 영화제라고 합니다. 여기는 아시아 영화 마켓에서는 이제는 빼놓을 수 없는 영화제가 됐고요. 사실은 우리가 부산국제영화제 열리면 서울이고 그 다음에 모든 지방 사람들이 가서 영화 보고 축제를 즐기잖아요. 그러면 영화 보러 와서 떡볶이도 사 먹고 그냥 호떡도 사 먹고 음식도 사 먹고 잠도 자고 하니까 부산은 흥청거리면서 행복해지는 거야. 그럼 부산 와서 한번 익숙해지면은 또 가게 돼. 그럼 해운대 안 가던 사람도 해운대 한번 가게 되는 거라고. 근데 대구는 어떻게 됩니까? 우사인 볼트 불러가 식격시켜가지고 하는데 돈 다 들이고 전 세계 뭐 체육 육상대 한다고 합니다. 돈은 엄청나게 드는데 우사인 볼트가 막창 먹습니까?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뭐냐? 의존도가 높아졌어요. 근데 이제 그랬을 때 부산국제영화제를 흥청망청하기 위해서는 뭐냐? 국민 보고 한 사람당 무조건 영화 보라. 그게 아니고 부산 사람들이 좀 더 잘해보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독려하는 것들이죠. 말로 설득하는 것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제공인데요. 잘 알겠지만은 이러한 특히 이제 우리가 중소기업이라든지 또 농업 같은 데서는 이러한 행정 지식과 기술을 제공이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이라든지 또는요 농촌 지도소 이런들이 하는 일들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점, 불충분한 권리구조소이다. 권리구조가 전혀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비권력적 제공이니까 법률의 근거 없이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법률의 근거 있나 없나 가지고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가 법적 효과 발생 안 해요. 그러니까 법적인 분쟁이 보통 해결하는 게 우리가 행정소송인데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니까 행정소송이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권리 구제가 잘 안 되는 점이 있어요.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 법률에 의한 행정과 문제가 온다. 물론 법률에 의한 행정이라는 것은 법률 우위도 넓게는 포함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 한다 이건데 법률 유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행정지도가 자유롭죠. 사실상 강제된다. 이게 우습습니다. 아니 행정지도는 비권력적이고 비강제적인 거 아니냐? 맞아요. 말은 법적으로는 강제성이 없어요. 말은 부드럽게 하는데 결코 있잖아요. 행정부가 어떤 기업 보고 또는요 장사들 보고 부드럽게 이야기한다고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상대방 겁을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강제성이 없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뭐냐? 강제성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게 이제 바로 행정지도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행정지도가 권력적이냐 비권력적이냐 또는 강제적이냐 비강제적인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경계가 애매할 수가 있고요. 그 애매한 부분이 바로 뭐냐? 특히 규제적 또는 억제적인 행정지도에서 그런 게 많이 나타납니다. 책임의 소재나 한계가 불명하다? 당연하죠. 행정지도는요, 좋은 말로 권유했는데 본인이 싫으면 노했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박정희 때도 박정희 사실상 뭐냐면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또는 면이라든지 농협을 통해서 사실상 농민들에게 통일비를 강요했습니다. 근데 통일비를 처음 심은 첫해 그 씨앗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농사를 작살납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은요, 그 옛날에는 벼농사가 1년에 연봉이에요. 그 1년에 그 소득인데 그게 작살나니까 농민들이 당연히 난리치겠죠. 그랬을 때 국가가 처음 나온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행정지도로서 구원했을 뿐인데 싫으면 그만두시지 왜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안 그랬죠. 동네에서 만약에 새마을 지도자가 하자는데 나 안 하겠다. 그게 잘 안 됩니다. 예, 실질적으로 또 그런 압력도 많이 줬고요. 근데 그래서 그래놓고 나서 나중에 오리발 내미는 수가 있죠. 그래서 그다음에 미흡한 정보 제공, 잘못된 정보 제공해가지고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바로 아까 전에 처음에 그 통일부였던 노풍 문제인데요. 그 당시에 충분한 노풍의 특성을 공급을 안 해줬어요. 노풍은요, 그 자체가 키가 작으면서 벼잎이 빠져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규사라는 이때까지 농민들이 잘 모르는 그름 같지 않은 그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니야, 크게 얘기해보라고. 오케이. 중간에 녹화가 안 돼, 녹음이 한 5분 정도 안 됐어요. 왜 수도 안 됐냐면, 존재와 문제점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이거는 읽어보고 나서 장점과 단점을 손으로 자기가 직접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게 좋다. 왜냐면, 그거는 단어 몇 단어로 이렇게 추격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그 문장을 정리해 두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뭐냐면 행정지도의 종류입니다. 사례인데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 법적 근거가 있나 없나에 따른 분류인데 행정지도 자체는 비권력적 작용이니까 법적 근거를 요하지는 않지만 하나 법적 근거를 둘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모자보건법에 의한 수태조절지도, 뭐 옛날에 산하제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국가가 나서가 산하제한한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런 법들, 농촌진흥부에 의한 농촌지도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부에 의한 피보호자에 대한 지도, 또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합리화 지도,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간접적인 근거에 대한 지도에는요, 뭐 사용자에 대한 처분을 바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럴 때 처분 대신에 행정지도를 행하는 경우도 있다. 기능에 의한 분류에는요, 조성적인 행정지도가 있습니다. 조성적인 행정지도는 복리행정의 하나예요. 행정을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 나눌 때 복리행정이 있는데 급부행정, 규제행정, 그 다음에 공용부담이 있는데 급부행정 중에서도 조성적인 행정작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국민에게, 사인에게 정보나 지식, 돈을 제공해가지고 그 활동을 도와줘요. 그래서 기업을 도와주면 기업 조성이고요. 만약에 어떤 곳에서 문해잡지를 만든다. 그러면 문해잡지를 만드는데 수요자가 별로 없어가지고 힘들다. 그러면 지원금을 지급해요. 이건 이제 조성적인 행정지도인데 그런 작용도 있고요. 조정적인 행정지도도 있어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도 있는데 특정한 공단, 염색공단이 있는데 염색공단은 이런 업종도 필요하고 저런 업종도 다 필요한데 전부 돈 되는 것만 하려고 그것만 다 몰려가 있어요. 실제로 필요한 것들도 다른 것도 있는데 그건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랬을 때 이제 조정을 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규제적, 억제적 행정지도가 있는데 되게 중요해요. 규제적, 억제적 행정지도도 만약에 이걸 규제적, 억제적 행정지도라고 하게 되면 그건 이미 행정지도예요. 이런 경우에는요, 당연히 행정지도이기 때문에 행정지도도 봐줘야 되는데 문제는 그 규제나 억제의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벗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경우에는 과연 그것을 행정지도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는 법적 한계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행정지도는 법적 근거와 한계인데요. 이 행정지도는 법적 근거에서는요, 법적 한계가 있는데 법적 한계는 당연히 있는 거죠. 행정지도도 당연히 그것이 실정법상이나 또는 조례상의 한계를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지도도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법 아래서 법의 구속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법적 근거, 행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시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그럼 법적 근거에는 계속 두 가지가 있어요. 법적 근거를 요하느냐 하는 문제죠. 행정지도는 비권력적인 작용이니까 법적 근거를 요하지는 않아요. 즉, 법적 근거 없이도 할 수 있다. 시에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나옵니다. 시시한 지문인데, 어찌 보면 너무나 기초적인 지문인데 자주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있는데,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문제는 별개죠. 아까도 봤지만 실체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행할 수 있는 모자보건법이라든지 또는 농촌에 관련된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 실체적 규정 말고 절차적 규정으로서는요, 이 절차적 규정, 절차법으로서는요, 사실은 행정지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바로 직접 침해하지 않지만은 앞에서 봤듯이 사실상 강제되고요, 또 권리가 구제가 불충분하고 책임의 소재가 모호해서 실질적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고도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절차적 규정으로서 행정절차법이 있는데,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에서 행정절차법의 일반적 적용 대상에 행정지도를 두고 있어요. 아예 한 장을 할애해가지고
제6장이 행정지도에 대한 것인데 제6장 이거는 48조, 49조, 50조, 51조 4개의 조문으로 이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시험에서 이 조문들 중에서 어느 거 하나 출제가 안 된 것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됐어요. 이거는 428페이지, 저 뒷부분 뒤에도 행정지도편 나오지만은 428페이지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최저는 48조가 뭐냐면 행정주도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48조에는 이런 행정지도의 원칙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실무에서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데 학자들은 되게 좋아하는 거죠.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48조는 1항이 있고 2항이 있는데 48조 1항이 뭐냐면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한도에 거쳐야 하며 나옵니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한도에 거쳐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비례성입니다. 그래서 최소 한도에 거쳐야 된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한도냐? 과잉 금지의 원칙을 규정했습니다. 과잉 금지 또는 이러한 비례 원칙을 규정했죠. 최소한 침해의 최소한이죠. 그래서 침해의 이러한 최소성을 규정했습니다. 기억납니까? 비례 원칙 제2단계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거쳐야 하며 두 번째가 요 하나 원칙이고 행정지도의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되지 않는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되는 것이 바로 강요입니다. 그래서 강요란 말 안에는 상대방 의사에 반한다는 말이 포함되기 때문에 플러스 뭐냐면 부당 강요죠. 이러한 부당 강요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강요란 말은 한마디로 뭐냐? 이러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반하여 이 말이 바로 강요인데 부당 강요 금지죠. 부당 강요 금지지 부당 결부 금지가 아니에요. 글자 중에 비슷한 거 있죠. 우리가 행정부 일반 원칙에서 부당 결부 금지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하고 혼동하면 안 된다. 2번에 행정지도는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 안 된다. 이게 더 시험에서 많이 나옵니다. 상대방이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았을 때는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많이 출제됩니다. 어쩐지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이러한 따르지 아니한 경우죠. 이러한 아니하였다는 거죠.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게 그러던데요. 불이익한 조치, 불이익한 조치입니다. 불이익 이러한 조치를 금지합니다. 불이익 조치가 허용되지 않죠. 근데 알고 보면 부당 강요를 금지한다든지 또는 상대방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즉 자발적인 협조를 구했는데 자발적인 임의적인 협력을 기대해서 했는데 따르지 아니하였던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다면 그건 이미 행정지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임의적인 협력을 기대해서 행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은 다 뭐냐? 알고 보면 행정지도가 갖고 있는 비권력적인 성질의 본질에서 나온 이런 원칙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확인한 거고요. 두 번째는 행정지도의 방식입니다. 이런 행정지도의 방식인데 우리가 방식 나오면 제일 중요한 게 원칙적으로 이게 요식행위인지 불요식행위인지가 학자나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고 출제도 그게 나올 수 있는데 방식이 나옵니다. 이 행정지도의 방식은 사실은 알고 보면 1항이 나오는데요. 1항은 사실은 절차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행정지도를 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할 거냐는데 그 상대방에게 당의 행정지도의 취지, 내용 및 신분을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대방은 국민인데 이런 상대방에게 나오죠. 나오는데 뭘 밝혀야 되냐면 밝혀야 될 내용이 취지, 왜 이런 행정지도를 왜 하느냐는 이런 취지 또 내용 그리고 이런 공무원 이런 신분을 밝힐 수 있다가 아니라 밝혀야 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왜 비권력적인데 왜 이렇게 난리치냐면 행정지도도요 경우에 따라서는 좀 도를 넘었으면 강제성을 띨 수가 있고 그 강제성은 법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권리 구제를 위해서 또는 그런 권리에 대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데 신분을 밝힌다 이걸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실명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실명제라는 표현은 과거에 지방직 시험을 따로 출제할 때는
대구시에서 제일 처음 출제했던 문제인데 지금은 국가직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에 출제하겠죠. 모든 지방이 다 하니까. 그 다음에 행정주도가 구술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자 이거는 뭐냐면 원칙적으로 구술로 이루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구술로 이루어진다는 얘기도 없고 또 서면한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2번에서는요 사실은 방식인데 형식인데요. 형식에 대해서 이러면요 이제 원칙적인 형식이죠. 이제 원칙적인 형식이 요식행위냐 불요식행위냐에 대해서 원칙 형식에 대해서는요 예를 들면 첫째로 뭐냐 언급이 없어요. 이런 언급이 없다. 언급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아무 말이 없어. 말이 없을 때는요 경우는 이런 해석에 의존합니다. 해석에 의존하게 되는데 해석에 위임되는데 그 해석은 뭐냐면은 원칙적으로 뭐냐 따로 특별한 규정이 없다. 즉 특별히 뭐 문서라라는 규정이 없을 때는 말이죠. 그건요 불요식 행위로 해석합니다.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은 해석을 한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구술로 이루어진 경우에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오는데 만약에 행정주도가 이러한 구술로 이루어졌다. 구술은 말로 하는 거죠. 말은 증거가 안 남습니다. 증거가 남기 힘들죠. 상대방이 녹취를 하기 전까지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술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루어진 경우에 상대방이 이러한 국민이죠. 서면을 요구합니다. 그럼 이런 서면을 요구하면 공무원들은요 근거 없다는 이유로 발뺌할 가능성이 높아요. 서면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냐? 그들은요 원칙적으로 뭐냐면 응해야 됩니다. 응해야 되고 예외가 인정되죠. 예외는요 업무에 지장이 있을 때는 예외가 인정된다. 업무에 지장이 있을 때는 예외를 허용한다 이 말이죠.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교부해야 된다는 거죠. 50조 더 중요합니다. 이 행정지도에 관한 그 행정절차 문제 50조가 나오는데 행정지도는 보다시피 아까 전에 이야기할 때 행정지도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권리구제소환이 불충분하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권리구제소환이 불충분한데 그래서 실정법에서 행정지도에 대한 권리구제소환을 명문으로 인정한 게 유일한 게 바로 뭐냐? 바로 제50조입니다. 50조가 바로 뭐냐? 의견 제출입니다.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견 제출인데 우리나라에서 행정 절차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행정 지도에 대해서 이러한 실정법에 명문으로 인정된 것은 이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명문으로 의견 제출했는데 나중에 이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약한 거지만은 그래도 행정 지도에 대해서 구제 수단이 명문으로 존재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보다시피 행정 절차법이 적용된다. 또는 의견 청취 절차가 적용된다. 다 맞아요. 즉 우리 행정 지도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법이 적용된다. 또 행정 절차법 중에서도 의견 청취의 적용 대상이 된다. 맞는데 의견 청취 절차 중에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의견 제출이 있고요. 공청회가 있고 그 다음에 청문이 있는데 이거는요 공청회도 열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요 청문회 대상도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이건 어디까지나 의견 제출만 가능합니다. 의견 제출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들. 그 다음에 51조. 이것도 시에서 많이 나옵니다. 시시해 보이지만은 많이 나옵니다. 51조 가면요. 다수인이 이제 관여하는 행정 지도인데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 지도인데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 지도를 하고자 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지도의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해야 된다.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죠? 중요한 이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때요. 이때는 뭐냐면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이죠. 이러한 공통적인 사항을 이러한 공표인데요. 이러한 공표 하여야 한다는데 다 중요하지만은 하여한다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여한다고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요. 하여야 한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들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 이게 이제 시에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행정지도는 구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많이 나오는데 체계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에 대한 절차를 우리가 머릿속에 더 넣고 한번 비교해 보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행정지도는 원래부터 아까 전에 구제도가 불충분하다. 그래서 되느냐 안 되느냐, 가능하냐 안 하냐가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먼저 행정지도 들어갔을 때 행정지도에 대한 구제 절차 들어가겠습니다. 구제 들어가게 되면 구제는요, 이러한 사전적 구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적 구제가 뭐냐면요, 행정 절차입니다. 행정 절차 외 행정 절차인데 방금 공부한 내용이죠. 행정 절차가 적용되냐? 적용돼요. 행정 절차 중에서도 아까 전에 말한 의견 제출의 경우는 적용되지만은 공청회라든지 또는요 청문은 되지 않는다.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한 또는 정식 청문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 의견 제출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후적인 구제가 있는데요. 이러한 사후적인 구제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로 뭐냐면 법원에 의한 구제가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헌법재판소에 의한 구제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원에 의한 구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행위가 행정지도가 적부한 경우가 있고, 행정지도가 법을 위반해가지고 법적인 한계를 벗어나서 위반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행정지도가 적부했을 때, 적부한 행정지도 내에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행정상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즉 행정상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라는 뜻이죠. 안 됩니다. 안 된다. 실제로 행정 손실보상이 되려면요, 적부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적부한 작용이라도 권력적인 작용이 돼요. 근데 행정지도도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지도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사실상 강제적인 성질을 띌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강제적이 되면 이미 그건 위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성을 안 띠면은 적부한 거고요. 강제성을 안 띠면 적부해서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강제성을 띠게 되면은 권력적이면 이미 그건 위반이니까 안 되는 거여서 손실보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박정희 때 노풍사건, 통일부에 대한 노풍사건에서 농민들이 반발하니까 사실상 강제했거든요. 그래 놓고 나서 오리발 내미니까 농민들이 반발하게 되고, 그러니까 표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행정적으로 보상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돈을 좀 지급한 적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학문적으로 또는 법원에 의한 판결에 의해서 보상이 된 건 아니고요. 박정희는 그쪽으로 지가 잘못했다는 소리 하기 싫으니까 돈을 주긴 주면서 보상이란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위법 있죠. 위법의 경우는 크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정지도라는 것은 실제로 이러한 국가배상, 국가배상이 되느냐 매우 중요한데요. 될 수 있느냐라는 볼 때는 됩니다. 행정지도도요, 만약에 법을 위반해가지고 위반 행위로 해서 손해를 주면은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말 속에서 동그라미는요, 그것이 위법하면 위법한 행정지도로, 그 다음에 손해가 발생하면, 이런 의미죠. 발생하면은 가능하다, 이런 의미인데, 실제로 우리나라 판례도 있죠. 판례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도서, 책을 판매하는데 과거에 박정희 때만 해도 사실은 자기들이 금지하지 못하는 책들이 있었어요. 자기들조차도. 근데 그 책을 팔면은 형사들이 가가지고 급을 줘가지고 못 팔게 했는 거야. 웃기는 거는 이제 그 당시에 김상엽이라고 고려대학교 총장 지낸 사람이 모택동평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모택동평전인데 뻔한 책인데 그거 시중에 팔은 거야. 근데 그거 갖고 있으면은 자익 사상이 있다가지고 간첩으로 잡아놓고 이렇게 했는 거야. 그럴 때인데, 그래서 이제 이 국가배상인데, 그래서 이러한 도서, 책인데요, 이러한 도서의 이러한 판매를 못하게, 이러한 판매 금지를 실질적으로 이제 종용했다. 가가지고 급을 주면서 종용했다. 여기서는 손해배상을 인정한 적도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잘 알다시피, 그래서 나오는데 주의해야 될 거, 국가배상이 되려면요, 위법하잖아요. 국가배상 위법해야 되는데, 행정지도는요, 잘 알다시피, 위법할 가능성이죠. 가능성이 매우 행정지도는요,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가배상이 가능은 할 수 있느냐, 이 문제하고요. 국가배상이 쉽게 되느냐, 쉽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근거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 없이 했다, 이렇게 시비 걸 수도 없고요. 법적인 효과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효과가 위반된다, 이것도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뭐 거의 걸릴 거리가 없어. 걸린다는 것 자체가 안 걸린다는 얘기는 아니야. 옛날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보면
음주운전을 잡았대, 남자를. 자꾸 잡으니까, 임마가 있잖아요. 막 잡으니까, 옷을 벗어버리대. 그리고 나중에 있잖아요. 옷을 홀랑 벗고 도망가더래. 잡을 데가 별로 없는 거지. 그게 이제 레슬링 하는 사람들도 보면 땀이 빨리 나야 되잖아요. 왜냐면 상대방이 미끌미끌하지 안 잡히게 하려고. 그게 이제 안 잡히는데, 안 잡히진 않겠지. 잡힐 수는 있지만 잘 잡기 힘드는 거야. 유도할 때도 보면 이제 상대방에 뭐 이렇게 한 옷을 딱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옷을 어디에 잡는가 중요해. 끝단을 잡으면은 더 잡기가 쉬워져. 이 사람이 움직이기가 좋아져.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데, 윗단을 잡으면은 좀 약해지거든. 그게 이제 보통은 뭐냐. 그래서 유도할 때 보통 들어갈 때 어떻게 하냐면, 입장할 때 양쪽에서 링 들어갈 때 있잖아. 링이야. 매트에 들어갈 때 뭐라고 하냐면은, 손을 대면서, 이렇게. 그게 왜냐면 팔을 그질 수가 없어요. 손을 그지면 그건 반칙이거든요. 그 대신에 이렇게 하면은 이 흘러내려가잖아.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사실은요, 왜냐면 위반 가능성이 적죠. 왜냐면 행정지도는 것은 비권력적 작용입니다. 비권력적 작용은요, 이러한 비권력적 작용은 동의를 저질러요. 동의를 이제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동의했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이러한 동의는, 위법성을 조각합니다. 조각이란 말은요, 없앤다는 뜻이에요. 법학적으로 없앤다는 말을 저자가 아닙니다. 조라고 해요, 조. 그 다음에 뭔가 이런 조각한다, 없앤다, 그죠? 그래서, 위법성을 없앤다. 그래서, 동의는 위법성을 조각한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얘기가 최근에 발부되고 있는데요. 최근의 경우가 뭐냐면,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가가 행정 지도를 했어요. 이게 라면값 너무 높네. 라면값 이거 800원 정도 해라. 라면값 너무 높아가지고 800원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니까 각 회사가 라면을 다 800원에 파는 거야. 사실상 담합된 거거든. 그래서 이제 사실은 행정 지도가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런 행정 지도에 따랐다. 이런 따랐다는 것이, 자,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게 담합행위니까 처벌하겠다 이러니까, 우리는 행정 지도에 따랐을 뿐이에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따랐다는 것이 위법성을 조각하는, 행정지도에 따랐으니까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위법성의 조각 사유가 될 수 있느냐? 이러한 조각 사유가 되지 않는다. 행정지도에 따라가지고 해는 행위라고 해가지고 그 행위가 위법이 됐을 때 위법하지 않다고 위법성을 조각시켜주지 않는다. 위법성 조각 사유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사람을 살해해도 정당방위 이런 거 있죠. 또는 긴급 피난 뭐 이런 것들은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는데, 그렇듯이 본인이 동의했으면, 또 우리가 보통 동의해서 뭐 등을 떠들어달라 그럼 동의해서 폭행죄지만은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뭐 손을 따달라 했을 때 손을 찌르면 원래 상해죄인데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거든요. 동의는 위법성을 조각한다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요, 행정지도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아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새로운 경향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조심해야 될 게, 국가 배상의 경우는 행정지도로 인해서 국가 배상을 받기가 쉽나? 안 쉽다. 그거는 극히 예외적으로 이용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가능하냐? 가능하다. 요건 갖추면 다 가능하다는데 요건 갖추기가 쉽지 않을 걸,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뉘앙스를요, 시험지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행정지도에 대한 이야기로서 이제 이야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얘기죠. 저기는요, 그냥 국가배상 했고요. 국가배상은 가능할 수 있다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행정지도가 만약 위반 행정지도로 인해서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작용을 처분이라고 표현하는데, 행정소송의 대상과 처분성 없습니다. 한 번도 예외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외적으로 합니다. 행정개혁과 다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처분의 개념 요소가 바로 뭐냐? 공권력의 행사인데, 우리 해석할 때 처분의 개념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는 권력적인 작용으로 한정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행정재정소의 대상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헌법재판소인데, 헌법재판소는요, 헌법소원이라는 권리구제제도를 두고 있어요. 헌법소원제도는 뭐냐면, 원래 헌법재판소하고 법원을, 두 개의 법원을 둔 이유는 뭐냐면, 헌법재판소는
정치적인 재판하는 거죠. 위헌 심사 같은, 위헌 법률 심사 같은 정치적인 재판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 구제는요, 법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법원에서 1심, 2심, 3심 했는데 또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되면 4심이 될 수가 있고, 마치 헌법재판소가 법원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아가지고 안 하지만, 그러나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위법하면 국가배상, 적법하면 손실보상하지만은 국가배상을 받기 위해서도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게 되고,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도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우리가 국민의 기본권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되는 거고 침해가 구제되어야 되지만은 현실의 제도상으로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각지대에 있는 기본권을 가지고 우리가 소리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에 의한 구제가 되지 않았을 때, 즉 법원에는 모든 소송 절차를 다 거쳤을 때 이거를 보충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거쳤을 때, 다 거쳐도 구제를 받지 못하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이랬을 때는 뭐냐? 하는 제도가 헌법소원인데, 행정유죄나 헌법소원 가능하냐?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판례가 있거든요. 그 판례가 바로 교육인적 자원부 장관의 대학 총장들에 대한 학칙 시정 요구. 그래서 대학 총장들에 대해서 학칙에 대한 시정 요구가 있습니다. 이런 학칙을 시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건데요. 이걸 헌법재판소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행정지도를 봤어요. 근데 이거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가 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행정지도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인데요. 435페이지에 도표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꼭 좀 잘 봐주십시오. 이런 것들. 9절에 비공식적 행정작용 들어갑니다. 9절의 비공식적 행정작용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대학의 선생님들조차도 아예 교재에 아예 언급이 없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냥 한 줄로 언급하고 많은 사람도 있고, 한 개의 절을 할애해가지고 설명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왜 그렇게 이제 현상이 생겼냐면, 이 비공식적 작용은요, 그 성질이 뭐냐? 비공식적 작용도 이거는요, 그 성질은 비권력적인, 이런 비권력적이고 법적 효과를 발생을 의도하지 않는 하나의 사실행입니다. 그래서 그 성질 행정지도가 똑같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들은 행정지도의 한 내용으로 보고 맙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은요, 이 비공식적 행정작용에 대해서 할 때 접근하는 게 이건 기능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이런 개념인데요. 뭐 비권력적인 사실행위라는 점에서 똑같고요. 그럼 어떤 걸 얘기하느냐? 경찰하고 노조 간에, 또는 경찰하고 야당 집회 또는 시민단체 간에 뭐 예를 들면 집회나 시위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게 됩니다. 경찰은 원천 봉쇄하겠다. 그 시민단체에서는 반드시 강행하겠다. 이랬을 때 이제 경찰도 부담이 있고 시민단체도 부담이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또 노조도 부담이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죠. 그랬을 때 이제 법적으로는 어떻게 못하지만은 밤에 있잖아요. 양측에 어떤 그 뭐 경찰의 정보 과장이라든지 또는 이쪽에서도 뭐냐면 대외 협력하는 쪽에서 사람이 만나가지고 어느 정도 절충을 보게 됩니다. 절충을 보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정이 이러한 일정한 경우에 접촉, 컨택트죠. 독일에서는 똑같이 콘탁트라는데요. 접촉 또는 협의 또는 이러한 사전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그러지 말고 좀 양보해가지고 꼭 뭐 광화문까지 다 나와야 되냐? 광화문은 곤란하니까 그러면 저쪽에 종로 상가에 있는 곳까지만 나와라 했을 때 그건 안 되고 우리가 그러면 광화문 안 나가는 대신에 우리는 저 종가까지 나가겠다. 그리고 차선을 전부 다 막아달라. 그리고 우리가 집회할 때 경찰이 아예 그 안에 들어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조정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합의가 성립하게 되면 신사협정이죠. 이는 지켜야 되는 거지 강제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보고 비공식 작용이라 합니다. 근데 잘 알다시피 이런 비공식 작용은요, 이런 것은 뭐냐면 사실은 이것의 존재는요, 우리가 과거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1공화국 때 제일 유명한 말이 뒤에서 뭐 어떻게 하는 걸 사바사바라 그러는데요. 뒤에서 뭐 밀실에서 꾸미는 걸 사바사바인데 이 사바사바란 말이 그 당시에 유행어였어요. 예, 그 정도인데 존재는 이거는 과거부터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요, 이런 연구, 학문적인 연구에서의 이런 관심은요, 최근에 이거 나름대로 어떤 기능을 하니까 한번 보자 해가지고 출제가 된 거, 나온 거고요. 지용 영역 들어갑니다. 지용 영역 들어갔을 때 영역은요, 이거는 뭐 경찰 영역도 있고요. 넓습니다. 방금처럼 경찰하고 있잖아요.
또 뭐 집회 시위하는 쪽하고 사이에서 그럼 이렇게 하자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도 있고 공리행정 영역도 있습니다. 과거에 예를 들면 그 김대중 대통령 됐을 때 그 앞에 그 김영삼 장로 쪽에서 IMF를 일으켜가지고 문제 일으켜겠죠. 경제를 쫄딱 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IMF가 생겨가지고 부재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김대중이가 이제 칼을 빼들고 구조 조정을 하려고 그러니까 주정동에서 정부는 나서지 말고 기업의 자율에 맡겨라. 그래서 1년 동안 참았어요. 근데 자율에 맡기니까 됩니까? 안 되지. 될 것 같으면 진작 됐겠죠. 그게 결국 뭐냐면 그쪽 한 1년째가 안 되니까 왜 안 되나 막 왜 지지부진하냐 국민들이 난리치니까 주정동은 정부는 1년이 지나도 뭐 하고 있나 막 이렇게 씹었어요. 결국 이제 김대중이가 칼을 뺐는데 당시에 이제 과연 빅딜을 하는 것이 뭐 좋으냐 나쁘냐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거의 통설이 뭐냐면 전자 문제, 반도체 이 문제는 생산 과잉되는 건 분명하다. 이게 빨리 정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그 당시에 제일 큰 그 문제가 현대하고 LG가 컸거든요. 현대가 조금 더 컸고 LG가 좀 더 약간 작았는데 LG도 그 당시에 6조 원을 쏟아붓는 그런 그 대사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고비만 지나게 되고 정부로부터 보조만 받으면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됐는데 서로 양보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가 나섰을 때 결국은 현대는 좀 돈이 좀 있으니까 LG를 조진 거예요. 그래서 LG의 구본무 회장을 청와대에 불렀을 때 구본무 회장이 한 얘기는 회견 들어가기 전에 본래 결례죠. 사실은 대통령이 불렀는데 결과도 나오기 이제 협의를 하기 전에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은 대통령 보고 공갈치는 거죠. 그래서 뭐 기자들이 아마 이번에 LG 반도체 그거 구조조정 때문에 들어가시는 거 아닙니까? 빅딜 때문에 들어가시는데 양보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양보를 하고 나서 어떤 걸 받아내실 거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구본무는요, LG 반도체는 전체 반도체의 전체 LG 그룹의 중심이 되는 허브가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양보할 수도 없고 또 비록 예를 들면 둘 다 현대나 LG가 다 피해가 발생한 건 맞지만은 손해가 발생했지만은 LG가 상대적으로 더 적다. 상대적으로 약간 더 건실하다는 거야. 뭐 물론 50, 100%지만은 근데 왜 우리가 양보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면서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실 겁니다 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나 뭐 사실 이야기 나왔죠. 나와가지고 처음에 예정된 시간은 2시간이었는데 2시간을 훌쩍 넘기고 밤 될 때 늦게까지 청와대에서 이제 안 나오고 있었어요. 이야기가 길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밤 늦게 돼가지고 밤 8시인가 하여튼 얼굴이 시커멓게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기자회견 하잖아요. 할 때 처음 이야기가 완전 다르게 뭐라고 합니까? 뭐 가격이 맞으면 기업이라는 것은 팔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자들이 이제 감 잡았어요. 감 잡고 손 들었구나. 왜냐면 손 들 줄 알았어요. 왜? LG는 그 당시에 현금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가 압박을 하면 엎어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랬겠죠. 그래서 도로 기자들이 감 잡고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데이컴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유명한 전산회사잖아요. 공기업인 데이컴을 그러면 놓고 그 당시 삼성하고 LG가 그 경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데이컴의 주식을 그러면 LG로 주는 걸로 언급이 됐느냐니까 데이컴의 D자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LG에게 억지로 그 데이컴 주식을 넘겨줬어요. 그래서 LG는 그게 한 열 몇 배로 튀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자, 이랬을 때 그러면 이랬을 때 그러면 뭐 청와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모르죠. 처음에는 서로 인사하고 뭐 각하 뭐 이렇게 국정이 잘 되길 바랍니다. LG도 고생 많습니다. 좋게 이야기하다가 그래서 이번에 반도체 때문에 LG가 좀 대성적으로 좀 크게 양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 LG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겠지. 이제 안 됩니다. 이랬을 때 그러면 김대중이 있다가 안 된다. 만약에 그랬는데 김대중이가 뭐 어떻게 나오겠어요? 두고 보자 이 새끼 이렇게 했어요. 끝까지만 안 된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러면 두고 보자 이 새끼라든지 뭐 또 김대중이가 목포 출신이니까 주방장한테 시켜가지고 그거 하나 가져와라 해가지고 42칼 그 테이블에 탁 꼽아놓고 한번 볼래? 막 이렇게 했겠나? 안 했겠죠. 그럼 끝까지만 양보를 안 했다 가정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 나오면서 김대중이가 얼굴 시커멓게 돼가지고 이 새끼는 두고 보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 안 좋을 걸 이렇게 안 했어. 웃으면서 아이고 뭐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해가지고 죄송하고요 뭐 이러면서 LG 잘 되기를 바라고 저희들 정부도 앞으로 LG가 잘 되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 LG도
속으로는 대통령 보고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각각께서 국정이 잘 운영되도록 LG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 그 다음날 아침에 대번 어떻게 나옵니까? 뉴스에 국세청에서 뉴스 나오잖아요. 국세청에서 발표 나오잖아요. 이번 LG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번 사건하고 아무 상관없고 청와대당과 아무 무관하고 그냥 정기적으로 본래 예정된 세무조사다. 이게 나오고 LG거래은행 한 중에서 국가가 우리나라 예금보험공사가 돈 안 갖고 있는 데가 없거든요. 주식이 다 있는데 대번 전화합니다. 자금당당 상무들이 전화 와가지고 전번에 LG 만기된 거 갚아라 이래 됩니다. 그 소리 들리자마자 LG 막 갚을 돈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럼 어음이 깔려가지고 돌아다닐 때는 문제없지만은 어음이 이시에 들어오면 다 망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그런 어음을 이제 해결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뭐 LG 하루 종일 망하는 거죠. 그게 결국은 이제 손을 들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사실은 그런 작용인데, 그런 그 빅딜 하는 이것도 다 뭐냐, 사실은 그렇게 좋게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도 비공식 작용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성 순기능 나오는데요. 한번 봐봐요. 사인과 거래를 통한 국가 규율의 의제의 포기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말이죠. 법이 얼마든지 있고 공권력이 있는데 왜 이렇게 비굴하게 노느냐 하는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좋은 점으로는 탄력적인 행정을 적용했고, 자, 민노총에서 데모를 전국적으로 데모를 하겠다. 100만 명이 시위에 나서는데 경찰이 막겠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경찰들이 계속 동원되게 되면 불상사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양보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법적 분쟁의 회피 경감이 있고 법적인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전경을 다 동원하게 되면 지방에 있는 전경 다 불러 올려야 되겠죠. 그러면요, 그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 다음에 위험성이 나오죠. 법정징이 후퇴된다. 비권력적 작용이니까 법률의 근거 없이도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약한 점인데, 중요한 게 아까 전에 행정지도에 없던 게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제3자 위험 부담. 아까 전에 LG하고 있잖아요. 대통령하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떨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삼성이 떨고 있죠. 왜? 삼성은 유탄을 맞았습니다. 정상적으로 경쟁하게 되면 대컴을 삼성이 인수할 가능성이 높았어요. 여러모로 봤을 때. 근데 문제는 사실은 자기들끼리 밀실사니까 삼성은 뭐 말도 못하고 결정돼가지고 결국은 삼성은 배제된 거죠. 그래서 제3자에게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자, 효과적인 권리 보호 어려움이 있다. 비권력적인 사실이니까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고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행정성이 안 되니까 권리 구제에 문제겠다. 그래서 1번하고 3번은 행정지도에서 나왔던 겁니다. 똑같고 보통되는데 공통되는 건데, 4번에 활성적인 행정에 장애했다. 능률적인 행정에 장애가 된다. 이게 뭔 소리야? 아까 전에는 탄력적으로 운영된다며. 장점으로서는 탄력적이라며. 시간과 비용이 조정된다며. 근데 또 이것은 또 갑자기 뭐 활성적인 행정에 장애가 온다. 이게 앞뒤가 안 맞거든? 이게 뭐냐? 이거 모순되는 말이야. 그래서 이게 틀리기 쉬워. 주의될 게 뭐냐? 둘 다 비권력적인 때문에 생겼는데, 앞에 거는 잘 됐을 때는 이런 장점이 생겼어지고, 단점은 잘못되면 이렇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모순되는 말처럼 보이는데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비공식 행정에 대한 허용성. 이 문제는요, 비권력적이니까 법적 근거 없이 가능하다. 행정지도하고 똑같고 권리 구제 똑같습니다. 그리고 한계도 똑같습니다. 한계 보니까 아까 전에 좀 다르네요. 부당결부 금지라든지, 또는 뭐 제3자를 불이익한 내용의 합의를 금지한다든지, 또는 규범의 목적에 반하는 내용의 사실상 구속력을 창설을 금지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다. 규범 목적에 반하는 내용의 사실상의 구속력. 다시 말하면 법에 위반되는 합의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런 것들 하면 안 된다.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거죠. 이거는 당연히 효율상의 한계가 있다 하는 대로 끝나는 겁니다. 여기 끝이에요. 그다음에 10절에는 행정의 자동결정인데요. 행정의 자동결정이라는 이 용어 자체도 학자들 사이에서 있잖아요. 합의가 돼가지고 합의가 돼서 지금 같이 쓰고 있는 용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이런 새로운 작용을 외국에 있으니까 도입을 하는데, 똑같은 내용을 도입해 놓고 똑같은 그 오브제를 대상을 놓고 있잖아요. 대상을 놓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거는 얼마든지 괜찮아요. 그러면 다수도 있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이론이 어느 정도냐면, 도대체 행정을 기계적으로 또는 기계를 통해서 결정할 때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성질을 얘기하는지 수단을 이야기하는지도 정확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이거는 출제가 그래서 많이 안 되고 있는데, 행정이 자동 결정할 때 그러면 우리가 뭐 어느 장단에 춤을 줄까 응용도 해야 되는데 그 교과서를 다 외울 수도 없고 또 모든 공부를 다 할 필요도 없는데, 행정의 자동 결정 하면은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이거 하나 생각하면서 응용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게 저쪽에 가로등이 참 저 신호등인데요. 신호등에서 빨간불이 오게 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빨간불을 전멸시키는 건데, 이게 반짝거리는 걸 전멸이라고 하는데, 전멸시키는 건 뭐냐면, 여기에 통이 하나 달려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이 통 열면은, 경찰이 아닌 일반 민간인이, 이 통을 열면 뒤져,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써놨는데, 이게 뭐냐,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이게 반짝거리는데, 빨간불이 따고 이렇게 반짝거리잖아요? 그럼 뭐냐, 차가 다 쓰는 거야. 그건 뭐냐, 차에게 차를 쓰라고 명령을 내는 거죠. 하명이에요. 금지 하명이야. 부작위 하명이지. 그래서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한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게 행정의 자동 결정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컴퓨터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지, 사실은 따지면 국고행위도 있을 수 있고 공법상 계약에 해당되는 관리행위도 있을 수 있는데, 또 단순한 사실행위도 있는데, 보통은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호기의 전멸행위를 먼저 생각하면 제일 좋습니다. 이게 왜? 전형적인 거니까. 지금 와서 범위를 넓혀가지고 막 분산시켜가지고 국고적인 것, 행정행위적인 거 이렇게 나눠서 설명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적용도 지금 행정부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오는데, 첫째로 행정 자동화 적용 나오는데, 수많은 자료의 정리, 이걸 자동기가 활용되고 있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법적 성질 나오죠. 행정의 자동 결정에서 160, 160 물을 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법적 성질인데, 뭐 일반화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화 시킬 때 절정이가 뭐냐? 신호기의 전멸행위인데, 이게 바로 뭐냐? 사실은 빨간불을 켜지면은 모든 국민이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자동차를 세워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요, 사실은 행정행위입니다. 그래서 법적 성질은 행정행위로 본다. 행정행위? 그러면 이거는 2편 3장에서 행정행위 할 때 다양한 얘기를 배웠는데, 그때 얘기하지. 물론 그게 넣어도 됩니다. 되는데 특이하기 때문에 얘기하죠. 왜냐하면 바로 2번에 법에 의한 특별한 규율. 그래서 다른 특별한 규율이 아닌 나머지는 다 뭐냐? 강강성의 행정행위로 보면 됩니다. 특별한 규율, 이게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보다시피 행정의 자동 결정에 대해서 각자들의 어떤 의견조차도 지금 제대로 조율이 안 되고 있고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근데 독일의 경우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요, 뭐 중심이냐면은 독일의 행정 절차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행정절차법이 물론 없어요. 행정절차법인데, 이거는 뭐냐면 일반적인 강학상의 행정하고 다른 점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징인데 나오죠. 첫째는 뭐냐? 행정에는 본래 뭐냐면요, 형식의 요건에서 서명과 날인, 우리가 정부 공문서, 우리나라 조계종 같은 데서요, 우리나라 조계종은 대체로 뭐냐? 중국산 불교죠. 중국산 불교. 인도에서 뭐 달마란 애가 중국에다가 수출했는데, 중국 놈들이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뭐 달마가 만약에 예를 들면 뭐 돼지고기를 하나 줬다, 이랬을 때 중국 놈들이 그걸 가져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야말로 기름에 튀고 볶고 난리 쳐가지고 중국식으로 특히 이제 노장적으로 해석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가져온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걔들은 이제 우리가 뭐냐면 우리나라 그 조계종 같은 수련법은 간화선 해가지고 화두 중심이야. 화두. 뭐 무자 화두, 뭐 무문관 해가지고 화두 있어. 그래서 뜰 앞에 잣나무, 삼배 세건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구리뱀이 예를 들면은 구리뱀이 어쩌고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야기해가지고 이 일을 아느냐, 이러면 신발을 머리에 얹고 가면은 알고 있군, 이 지랄 하는 거야. 물론 그 자체가 언어 신입피향에 매이지 말자, 신입피향으로 자유로워야 된다 하는 점을 가르치는 데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지랄만 하는 거야. 그게 대중하고 유리되는 거야. 그럼 대중은 돈은 참 어렵구나. 그걸 개소리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공적시색, 그 다음에 공적시색, 색적시공 똑같아. 그 다음에 공적시공, 또 색적시공, 색적시색. 그러면 국민들이 이거 일반인들은 뭐지? 이게 모르는 거야. 물론 그 자체가 틀린 내용은 아니야. 아니지만은, 옳은 말이지만은,
그걸 수행하는 놈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게 이게 가나선인데 가나선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 화두를 써요. 화두 하나를 붙잡고 가지고 이제 딱 앉아가지고 똥을 만들면서 열심히 이제 막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뭐 헤매는 거야. 근데 그게 얘들의 핵심이야. 이 가나선 이거는 참 앉아서 멍 때리고 있는 경우가 많아. 내가 볼 때는 중남동에서 90명이 100명 중에서는 99명은 멍 때리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게 맨날 보면은 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그걸 멀었다. 이래서 또 돌아보고 이런 거야. 근데 이제 잘 알다시피 남망불교는 그렇지 않아. 남망불교 중에서 상당히 건실한 게 뭐냐면 윗바사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부처가 통찰이라는 의미거든요. 그게 부처가 뭐냐면 우리가 사람 보면 항상 밖을 쳐다보잖아요. 남을 쳐다보는데 내 안을 쳐다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 어쨌든 간에 뭐 그 가나선인데 그 가나선을 정리하는 게 있어요. 정리. 가나선도 하도 막 많으니까 화두가 워낙 많으니까 그 이제 조사들의 이제 그 정리들 그래서 이제 뭐 5대 5가 정종찬 해가지고 이런 조사에 정리한 게 있어요. 그걸 보고 뭐냐면 자기들이 108목 공안 해가지고 정리했어. 그 중에서 이제 요약집이 있어. 공안이라 그래. 이 공안이라는 말 쓰거든. 지금도 공안 이런 말 써. 근데 공안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원래요 공문서라는 뜻이야. 공문서. 왜 공문서냐면 공문서는 아주 엄정하거든. 옛날에 공문서는 그 자체가 왕의 권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정하고 틀릴 수가 없어. 오타 같은 게 일제 안 나와. 그냥 나오면 바로 목숨이 날아가. 그러니까 굉장히 엄정하고 정확한 문서다 이런 뜻이라. 그만큼 공문서는 중요했다고. 그러니까 좀 웃기는 거지. 다시 돌아와.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날인 같은 거, 서명 같은 거 엄격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간인을 찍어야 되잖아. 그게 형식적 요건이야. 그래서 우리가 행정, 행위를 할 때는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는 대체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정도로 엄격한데, 서명이 없어. 그럼 원래는 무효야. 근데 우리가 저거 할 때 이게 서명합니까? 이 국민의 기본권 제한하는 기본권 침해적인 작용은 맞는데, 서명 어디 합니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서명과 날인이 생략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서명과 날인, 도장을 찍는 것이 때로는요, 생략, 되기도 하는 거죠. 이런 얘기라고. 생략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꼭 그런 거 아니야. 도장을 강제로 찍는 것도 있어. 기계적으로 찍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잘 안 찍는 거지. 사인 같은 것도 우리가 서명하잖아. 미국 뭐 대통령 서명이 들어가 있는 뭐 편지를 받았다. 미안하지만 사인 기계로 해줍니다. 서명 기계가 있어. 기계 가지고 다 해가지고 일일이 다 서명해 주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서명 안 해요.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는 건 국민들이 보는 데서 조약 같은 건 직접 서명하는데 편지는 전부 다 사인기가 다 있어요. 사인기계로 다 서명해서 보내줘요. 만년필을 가지고 다 해줘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서명 단위 생략되기도 한다 이 말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 문자가 아닌 부호나 문자가 아닌 부호 등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신호도 마찬가지고 부호도 보면요 우리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잘 알잖아요. 그래서 뭐 해가지고 이렇게 뭐 자전거가 있으면은 자전거 이렇게 있으면은 자전거 타지 마, 여기 자전거 타지 마 이런 데서 나 이게 옛날에 뭔지 몰랐어요. 이거 뭐 어떤 거는 뭐 손잡고 가는 것도 있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일 잘하는 건 이거죠.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건 이것은 절대로 안 보죠. 이거 있어야지. 보려고 하다가도 이게 없으면 야 되겠구나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유 우리가 원래는요 행정이 할 때는 원래 이유를 제시하게 됐어요. 이유 제시. 이유 제시가 생략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뭐 빨간 신호하면서 왜냐면요 이 말이 웃기거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청문. 우리가 보통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미리 사전에 통지를 해야 되고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데 원래 사전 통지라든지 또는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원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건데 이런 어떻게 되냐 이러한 생략되기도 한다. 이게 중요한 특징이죠. 나머지는 문제가 안 돼요. 행정의 자동결정에 하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행정의 하자예요. 무효나 취소될 수 있다. 이런 나오라고 문제점 나오죠. 방금 얘기했던 이게 특성이고 법률의원칙이나 법률의원칙 적용되냐? 적용돼요. 그 다음에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무효나 취소되고 만약에 하자 있는 행정의 자동결정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국가배상 인정하느냐? 인정해요. 그러면 이런 얘기다. 안 가르쳐준 것도 나와. 그러면 다 만약에 했을 때
행정소송 가능하냐? 즉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대상이 돼요. 위반한 경우 국가배상 가능하냐? 국가배상 가능할 수 있어. 그건 뭐 뻔한 소리야. 안 그래도 그냥 행정이라는 점만 얘기했어. 그런데 문제는 행정의 자동결정할 때 재량행위도 행정의 자동결정이 가능하냐? 이게 출제된 적이 또 있어. 가능해 안 해요? 되지. 행정행위가 있으니까 행정에는 재량행위도 규칙행위 있으니까 당연히 되지. 그래서 행정이니까 당연히 재량행위도 가능하냐? 가능하고 기소행위도 당연히 가능하지. 예를 들면 재량행위 있어. 만약에 빨간불 있어. 빨간불인데 빨간불에서 자, 예를 들면 신호를 줄 때 직진 신호를 몇 분 주고 그 다음에 좌회전 신호를 몇 분 주냐? 도로나 신호등마다 다 달라. 근데 그날 상황에 따라서는 오늘은 축구하느라고 월드컵 축구하느라고 인파가 많아지면 계속해서 많이 오게 되니까 좌회전 신호는 극히 짧게 해주고 그 다음에 긴 신호는 늘릴 수 있겠죠. 이게 재량이라고. 근데 그 재량을 기에 입력할 수 있냐? 입력되지. 얼마든지 재량행위도 가능할 수 있다. 뭐 그런 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로써 2편 제4장에 대한 이야기가 모두 다 끝났습니다. 조금 그래서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이제 3편 들어갑니다.